자, 이번 시간에 논의될 얘기는 개발 관리론 중에서 마케팅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마케팅 한 문제 구성되고요. 나중에 관리론에서 보통 한 문제 내외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는 아마 두 문제인가 관리론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자, 먼저 부동산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자,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런 식이에요. 자, 부동산 개발 관리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부동산의 개발 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아이디어 단계가 있었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공법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 또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긍정적 영향을 주느냐, 재개발, 재건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결과 뭐 영향가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 소위 이제 부지 매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타당성 분석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가리켜서 타당성 분석, 그 중에서 입지계수라고 해서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도시의 A 지역의 X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분모의 분모, 자,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 이렇게 봤었고, 분모 중에 분자는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자, 분자 중에 분모에는요, A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 그 다음에 분자 중에 분자에는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중에 전체분의 일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게 입지계수라는 개념이었었고요. 그 외에 바로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물건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를 따져보는 거, 이걸 우리가 시장성 분석, 특히 이제 흡수율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성 분석이 한 유형으로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흡수율 분석 관련해서는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개발의 마지막 단계가 마케팅,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처음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가리켜서 시장 점유 마케팅.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해서 시공 이렇게 가야 되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서 고소, 이렇게 이 그림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시공 고소라고 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의미하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STP 전략, 포피 믹스 전략,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울 주제가 아닌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영어 단어에 따라서 계속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요 순서를 바꿔서 어렵게 구성했어요. 시공고소, 시공고소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래서 시공고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원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아이디어 원리라고 하는 게 그 대형 마트에서 상품 등을 진열하는 그런 원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attention이라고 해서 주의를 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에서 흥미, 관심을 유발을 해야 할 것이고, desire라고 해서 욕망을 자극해야 되고, 마지막 action 해서 행동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소위 아이디어의 원리라 부르고요. 뭐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식이잖아요. 그 마지막 계산대 입구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초콜릿 같은 것들, 또 이제 사람들이 깜빡 놓치기 좋은 게 건전지, 남성용 면도기,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것이 소위 이제 아이디어의 원리에 따른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현 좀 어려운 거 나와 있네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 강도를 조절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이다 해서 영어 번역하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해서 자, 이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시공, 고소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고객 손님을 뭐로 본다? 머릿수로 보겠다. 해서 점유할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자, 점유 마케팅. 이에 비해서 소비자 한 분 한 분을 고객으로 받들어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 중심의 고객 점유 마케팅.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이라고 해서 아파트 브랜드 광고 같은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 광고 또는 요즘에는 이제 기업 브랜드 광고가 저희 관계 마케팅의 가장 일반적이죠. 요즘에 제가 뭐 TV 보는 일이 거의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삼성 같은 거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뭐 중심이다 해서 두산인가 해가지고 두산은 그 광고 때문에 나중에 욕 뒤지게 먹었었죠. 그래서 사람이 하여튼 재산인데 걔들을 이제 취업을 시켜가지고 2달 반 만에 명예퇴직을 권고했던 사례에서 두산은 그 광고 때문에 자 나중에 욕을 한 바가지로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치고도 바카스 광고 같은 것도 전형적인 브랜드 광고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관계 마케팅 전략.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계 마케팅까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대별을 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요게 어려워. 자, 그래서 시공고소. 자,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요거 하나만 좀 따로이 암기가 필요합니다. 시공고소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본론 들어가야 되죠.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구성하고요. 얘는 우리 앞에 개발론 할 때 저거랑 같아요. BTL, BTO 이것처럼 영문 단어대로만 분석을 하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해서 자, 먼저 STP라고 해서 Segment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사전 찾아보니까요. 분할이라는 단어, 분할이라는 개념이 바로 Segmentatio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거. 시장 세분화 전략은 자, 먼저 어떤 기업에서 자, 시장을 점유를 하든 고객으로 모시든 간에 자,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시장을 여러 개 군집으로 나누어 보는 단계. 이걸 이름하여 시장 점유자,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의 시장에 따라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이렇게 정의하는데 키워드 세분한다, 분할하는 단계까지를 가리켜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원룸을 좀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구성비 등을 조사해서 그걸 좀 쪼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룸을 누구한테 팔아먹을까 했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 팔아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 60 넘어가지고 쫓겨나기 딱 좋은 딱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한테 팔아먹을 거냐 판단을 해봐야겠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친구들한테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표적시장 설정이라고 해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자 경쟁 상황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표적 시장의 설정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과정 이게 뭐가 된다? 표적 시장의 설정. 그래서 아까 인구라든가 소비자를 그룹별로 나누는 단계까지를 시장 세분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60대한테 주로 팔아먹어야겠다 또는 20대한테 팔아먹어야겠다라고 계산을 해서 자 자신의 목표 시장을 찾아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표적 시장의 설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게 차별화라고 하는 거. 자, 차별화라는 게 포지셔닝,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자 경쟁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표적성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나 혼자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대를 상대로 원룸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공급자도 있게 될 겁니다. 다른 공급자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공급자보다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을 우위에 놓게 하는 거. 그게 가격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유통 경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제품 그 자체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 판매 촉진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피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포지셔닝의 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서 STP의 포지셔닝 P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포피믹스는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돼요. 보통 교재에는 전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험용으로 접근하면 일단 세분하는 거, 분할하는 거 이게 바로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찾아내는 거. 이게 뭐가 된다? 표적 시장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다른 공급자와 차별을 두는 거. 이게 이제 포피믹스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포피믹스는 P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 단어에서 먼저 제품 전략,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 우위를 갖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해서 평면 설계 차별화 이런 게 나왔었고 자연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 과거에는 뭐 주차장의 지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아주 오래전에 구성할 때는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해서 요즘은 이제 별 의미도 없는 얘기들인데 한 80년대나 90년대만 하더라도 디지털 도어락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제품처럼 느껴질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평면 설계 차별화,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 실개천의 설치 이런 것들을 예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브랜드 광고 중에 이편은스타인과 그 차시라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실개천인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제품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이게 제품 전략. 요걸로 이제 한참 이슈가 될 게 가격 정책 두 가지 물어봤었죠. 그래서 먼저 신축 가격 정책이라는 개념과 대응하는 것이 바로 시가 정책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9회 때 나왔던 게 좀 간단했던 게 고가 정책과 저가 정책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축 가격 정책. 요즘에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방 위라든가 층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분양가를 달리 매기는 정책, 이걸 신축 가격 정책에서 전에 며칠 전에 봤었는데 그냥 층에 따라 예를 들어서 1층부터 10층까지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분양가, 그다음에 11층부터 20층까지 그 위는 또 얼마, 이렇게 이제 두세 가지로 가격을 구분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신축 가격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시가 정책은 남들 받는 대로 그냥 받는다라는 식의 개념을 시가 정책이라 부르고, 시험에는 이제 신축 가격 정책의 정의를 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저가 정책과 고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 뭐 설명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지역의 구매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빠른 자금 회전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저가 전략을 쓰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고가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가격 정책이 최근에 계속해서 답을 뽑는 주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통 경로 전략에서 plac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 경로 전략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분양할 건가, 분양 대행사,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연계되는 게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보다 보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 알제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 대행에는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등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다가 이 아파트 물건을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판매 촉진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경품 제공 등 상품의 판매 촉진 활동을 총칭하여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그냥 끝이에요. STP 플러스 보피 믹스라고 하는 거. 이게 자 아까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에 관한 것이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문제의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고소 제일 까다로운 형태 문제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한편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큰 그림 물어보는 것들이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가서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1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이다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가 있다 해서 오른편 구성하고 있고 뭐 큰 의미 없죠. 2번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읽다 보면은 깜빡하게 됩니다. 시공고소라고 해서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을 의미합니다. 뒤에는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됐던 거. 그동안 문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까다로운 형태 문제가 시공고소 요 차이를 물어봤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해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바로 큰 분류에 관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가 SP에 관한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차별화 전략, 요 얘기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1번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S 들어가 있고요. 표적 시장 설정, T 들어가 있고요. 포지셔닝으로 구성된다. 2번 시장 세분화는 상품의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해서 나눈다, 분할한다까지가 뭐가 된다? 시장 세분화 전략. 이렇게 갑니다. 3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키워드 뭐라고요? 시장 세분화는 세분하는 것이다. 시장 세분화는 분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옳은 표현. 그 다음에 4번이요. 유통 경로 전략은 고객의 행동 변수, 고객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 이게 틀렸죠? 그래서 시장을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은 뭐가 된다?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에서 시장 세분화 전략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주어에다가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문제는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줄줄줄 나와야지 실수를 안 해요.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으면 까다롭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페이지에서 5번 지문 답이 됐네요. 자, 마케팅 전략 중에서 표적 시장의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건 뭐가 된다고요? 시장 세분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표적시장 설정이 아닙니다. 표적시장 설정은 자신에게 맞는 시장을 찾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표적시장의 설정 전략이라 부르고,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5번 틀렸죠. 6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이란 세분화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가리켜서 목표시장에서 옳은 표적시장에서 옳은편 되겠고요. 7번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에 대해서 각 개별 기업에 있어서 표적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표적시장, 옳은 표현. 8번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지니도록 제품 개념을 정의하고 소비자의 직약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 돼서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 시장 세분화는 분할, 표적시장의 설정은 찾아내는 것, 이렇게 가게 되고요. 포지셔닝은 딱 한 번쯤은 구성이 됐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미상 포피믹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 차별화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을 보게 되면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포피믹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유트, 그 다음에 프로모션까지. 자, 2번. 4P&N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3번도 같은 얘기하고 있죠. 생략하고요. 4번 지문. 자,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서 볼까요?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의 구성 요소인 4P의 조합을 말한다 해서 맨날 그냥 깔아주는 지문입니다. 답 안 뽑아요. 4P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소위 이것은 제품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어렵지 않겠고요. 7번 답이 됐네요.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 이걸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시가 정책에 대응하는 말이 신축 가격 정책에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이게 보니까 25회 때인가요? 출제가 됐었고, 8번 지문이요.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 고가 전략해서 요걸 이제 29회 때인가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가 전략에 관한 주제가 되겠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9번 판매 촉진, 소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판매 촉진 전략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11번 부동산의 위치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홍보,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옳은 표현 되겠고요. 12번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 자, 약간 용어를 이상하게 쓰고 있죠. 아까 우리 판매 촉진 전략, 이걸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촉진 관리,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자,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피 믹스에 관한 지문이 될 것이고요. 그 옆에 관련 기출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7회 때 나왔었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22회 때인가도 나오고 좀 이제 간간히 나오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의 사피 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본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의 설치,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자, 자연 친화적 제품 전략, 이렇게 가야겠고요.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의 적극 활용, 이것은 유통 경로 전략의 유형이고요.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한 분양가의 책정,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추첨으로 가전 제품에 제공해서 판매 촉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요거 파트는 조금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깜빡 실수하면 특히 이제 시공고소 이게 제일 까다로웠었고, 아까 STP에서 S는 분할까지만 표적성의 설정은 찾아내는 것, 요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는 무조건 한 1년에 거의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 이 정도까지가. 자, 우리 개발론 거의 마지막 단계 마케팅에 관한 주제를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주제 관리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에 관한 주제가 지금 작년에 2문제인가 구성이 됐었는데, 일단은 부동산의 관리, 이것도 되게 간단해, 너무 간단해서 좀 밋밋할 정도로 재미가 없는 부분이 관리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요, 바로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얘는 관리 파트에서 그동안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또는 직접 관리, 위탁 관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혼합 관리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주로 답을 뽑을 때는 자기 관리, 직접 관리 요구하고요. 혼합 관리 두 개를 짬뽕해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가 스스로 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기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기 관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기 관리의 장점,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 그 다음에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자,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관리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요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 이게 이제 건물주가 와서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청소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럼 근데 뭐 할 일이 별로 없죠. 할 일이 전반적으로 없으니까 게으름 피우기 십상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특별한 의미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위탁 관리라고 하는 거, 이 관리 회사에 맡겨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 우리 자기 관리와 반대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비용 높고요.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제시가 되고, 대신 전문화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장점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혼합 관리라고 하는 거. 자, 이 혼합 관리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두 개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혼합 관리라는 것은 일부는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요. 또 일부는 누가? 바로, 자, 지금 이제 관리회사가 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혼합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해 편일 독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건물주 한 80세 정도 되신 어르신이 나오셔서 건물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될 테고, 등등등.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건물주 보다가 뭐 문제 있으면, 야! 해서 바로 고치고 등등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약간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민법상에는 피성년 후견인, 뭐 요 상태에 이제 가까워지고, 노망이 났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노인네가 시키죠. 야! 해갖고 시켜서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해놓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또 이제 심이 뚝 떼고,
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몇 번 당하니까 대가를 굴리죠. 어떻게?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시켜라, 야, 해라. 그러면 이제 네 라고 대답하고 안 해, 그냥 안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놈의 자식들은 왜 안 하냐 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씀 안 시키셨는데요. 세 명이 합창을 해버립니다.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아침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게 개판돼 버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제 두 개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요게 좀 포인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합 관리가 좀 어려워요. 왜? 문장 구조가 쭉 그자 해서 좀 이따 보시면은 쫙 써놓고 이것은 스스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위탁해서 하는 관리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이게 길어져 가지고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좀 까다로워요. 제가 다른 과목 할 때도 가능한 마지막 단어를 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단어 보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학개론은 뭐가 문제냐면 혼합 관리란 점점점 이렇게 써주면 참 문제 펴는 게 얼마나 좋아. 딱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쭉 써놓고 마지막을 혼합 관리라고 한다. 또는 자기 관리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주어를 앞에다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문을 읽으면서 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혼합 관리 해서 요 세 개 비교하는 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게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이것도 힘들어. 그게 이제 포인트 자체가 없으니까 까다로워해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과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산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을 시설관리. 그래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23회 때, 30회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형태 관리 해서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부르나요? PB에서 하는 관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산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이 종목의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이제 매각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투자 리스크의 관리 이런 식의 가장 넓은 범죄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비해서 실제 청소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것들 뜯어 고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관리와 재산 관리와 시설 관리가 있는데 재산 관리는 보지 마시고요.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만 구분을 해 주실 것. 요게 영역에 따른 부동산 관리의 분류.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부동산 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했던 짓거리 중에 하나 뭐냐면 부동산은 주체에 따라서 자기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로 구분한다. 누가 이제 선빵을 쳐.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 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를 자산 관리,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시설 관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 보니까 물리적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해서 요거는 어디서 한번 봤던 주제냐면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처음 공부할 때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연공위환에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연공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이런 의미들이 있었고요. 그럼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 등으로 분류를 하면서 그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로 또 대별을 해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개념을 차용을 해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소위 시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가 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예방, 그리고 기술적인 조치,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관리하고요, 시설 관리는 대충 의미가 유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유사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점에 관한 얘기로 전개가 돼야 됩니다. 까다로워. 그래서 자산 관리, 시설 관리, 그리고 외울 게 법률적, 경제적 관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시설 관리,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기술적, 물리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관리를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학계론 고개념하고 연계하면 조금 이제 이게 해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관리의 어떤 분류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거의 1년에 한 문제. 그 중에서도 주체에 따른 분류가 대부분의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94페이지부터 지문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겠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관리라든가 뭐 경제적, 법률적 관리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부동산의 관리라고 부른다. 2번,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기술적, 경제적, 법적, 이 얘기를 막 짬뽕을 해놓은 거야. 별 의미도 없어. 이런 것들은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틀렸죠? 직접 관리 방식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관리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관리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건물주 할아버지 아침 10시에 나오든 7시에 나오든 8시에 나오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려웠어요. 2번 지문요.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에 신속한 경향이 있다. 옳은 표현. 혼자서 결정을 내리니까. 3번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해서 자기관리, 자치관리, 직접관리 다 같은 얘기고요. 이때 관리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를 얘기합니다. 건물주 혼자 사는 관리니까 관리 요원도 누가 된다? 건물주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번 지문 가볼까요? 간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간접 관리는 기밀 유지가 불리하다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5번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특별히 어려울 내용은 없고요. 6번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방식이다. 자, 6번은 쉬웠는데 이제 좀 이따 7번, 8번 가면서 이상한 느낌을 듭니다. 7번 가볼까요?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도 나와야겠고요. 8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해서 자 혼합관리 단점은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서 또 이에 대응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건까지 괜찮은데 9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9번은요. 뒤쪽을 보면 쉬워요. 위탁 관리 방식이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전문 관리 방식이다.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 가십시다. 이게 보니까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를 전문 관리 방식이라 부른다. 혼합 관리죠, 혼합 관리. 근데 이 지문이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길다 보니까 대충 지쳐버려요. 지문을 보다가 지쳐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일부는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혼합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통계를 보게 되면요. 지금 8년 동안 하나, 둘, 세 문제를 답으로 뽑았고요. 그 옆에 27회 20번 문제인가 30번 문제인가요? 관련 기출문제까지 하면 4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교재 95페이지 중간에 관련 기출문제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해서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시 통제력이 발휘되게 된다. 업무의 기밀 유지 유리다. 끝났죠. 업무의 기밀 유지 유리다. 그러면 자기 관리, 직접 관리라고 이렇게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업무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까지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주제가 이 주체에 따른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자, 문제로는 지금 이제 8년 동안 4번이니까 물 반, 고기 반, 거의 2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아까 자산 관리, 가장 적극적 형태의 관리, 이에 대응해서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볼까요? 거기 지문부터 가겠구나.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의 하나다. 이미 틀렸죠. 자산 관리는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매각 결정, 매입 매각의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자산 관리이지. 자, 이런 관리는 시설 관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질문요.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다. 해서 시설 관리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고요.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하는 관리, 그걸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 부른다. 그럼 이건 2번은 뭐냐? 몰라. 최소한 시설 관리는 아니다. 이렇게 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새기시게 되면은 죽어. 양이 늘어나서. 자, 3번.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한다 해서 옳은 표현. 4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자, 요건 별버립시다. 해서 외부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는데 4번은 버리시고요. 좀 지저분한 질문.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23회 때 나왔었고요. 30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4번은 보지 마시라고요. 말장난 해놨으니까 보지 마시고, 거기 이제 관련 기출문제 24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을 해서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이게 뭐가 됩니까?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스케일 큰 걸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30회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다음 설명에 모두 맞는 것은, 관련 있는 것은 해서 포트폴리오의 관리 및 분석, 위험 관리 등등등, 볼 것도 없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답은 3번. 그래서 이게 30회 때 지금 출제위원이 진짜 오랜만에 자산 관리라는 주제를 갖고 출제를 했는데 하다 보니 거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해서 이게 뭐 30회 출제 23회 문제를 보고 꼭 낸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거 빼고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딱 떨어진 게 23회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30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산관리, 시설관리 했을 때 자산관리 가장 적극적 형태 관리를 말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소극적 형태 관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시설관리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96페이지 가서 자,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지문 바로 가겠습니다. 거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래로 기술적 관리, 이게 물리적 어떤 부동산의 관리를 가리켜서 기술적 관리라 부른다. 딱 요 정도의 개념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해서 틀리게 이건 아마 굳이 해석하면 경제적 관리의 한 유형이 되겠죠. 돈 얘기니까. 2번 지문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옳은 편인데 큰 쟁점 안 됩니다. 3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 기술적 관리에서 물리적인 일정한 관리는 다 뭐가 된다. 측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 이게 그 측량도 있고요. 뭐 거기 그 정도 뭐 증계 주계 수립 이런 것들도 과거 지문에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 그다음에 4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물리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기술적 관리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아무래도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다시 우리가 부동산, 토지라고 하는 것이 관점에 따라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연공위환,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구체적으로 이때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의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살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자, 지금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보면 부동산 관리의 실제라고 해서 임대료 결정. 자,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30회 때 사례형 문제로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해서 거기 여러분 교재 97페이지에 중간에 임대료의 결정 방법에서 순임대차, 비율임대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임대차부터 볼까요? 총임대차란 임차인이 부동산 이용에 따른 순수 임대료 외에 부동산의 운영에 관련된 재반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방식, 세입자가 세금까지 다 내는 방식을 총임대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건 안 나와. 이 문제는 무조건 지금까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바로 비율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임대차,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비율임대차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벅스가 그렇다네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지금 걔들은 직영만 내게 되는데 서울 강남권의 요지들, 자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의 건물주들은 스타벅스랑 계약할 때 대부분이 다 비율 임대차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 수익이 얼마를 임대료로 받는 방식, 이게 비율 임대차라는 개념. 그래서 순임대차는요, 순수 임대를 지불하고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한다면 이게 뭐가 된다? 순임대차. 이 건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뭐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순임대차라고 부르게 된다. 그 정도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97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이게 그냥 별것도 아닌데 상당히 겁나게 했던 문제. 30회 때 그동안 비율 임대차 관련한 지문만 먼저 지문부터 가볼까요?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을 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사례형 문제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예요.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은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를 적용하는 추가 임대료 계산하는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 예상 총 매출액은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20만 원. 그럼 이제 총 매출액이 500제곱미터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자, 1,000만 원 되나요? 자, 20만 원, 100만 원, 1억인가요? 1억이죠?
20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하게 되면 이게 얼마? 1억이라는 금액이 자 나오게 될 텐데 예상 매출액 1억인데요. 거기 이제 뒤에 조건을 보니까 기본 임대료 제곱미터당 6만 원 조져 있고요. 손익 분기점 매출액을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천만 원까지 자 1억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치고 5천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가 어떻게 한다고요? 6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6530에서 3천만 원인가요? 해서 자 기본 임대료가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것에 10% 500만 원 하게 되면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소위 자 임대료가 된다.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차근차근 해설을 보시면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드물게 나왔던 케이스라서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500제곱미터를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일정한 기본 임대차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비율 임대차를 선택을 하기로 한다라고 했고, 자 분양 면적이 자 지금 제곱미터당 20만 원, 소위 이제 1억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거기서, 자, 손익분기점 5천만 원까지는 얼마? 제곱미터당 6만 원이라고 해서, 자, 지금 6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하게 되면 이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금액이, 자, 5천만 원이 또 남죠. 총 매출액이 1억이었으니까 1억 중에서 5천만 원 빼면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10%, 5천만 원의 10%는 얼마? 50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임대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캐치해 낼 수 있는 주제. 그 정도까지. 그 외에 건물의 생애주기 내용연수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지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관리에 관한 주제고 잠시 끝났다가 정책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